살아오는 동안 분에 넘치게 뭔가를 바란 적 없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녀온 명의의 소망이었다. 초저녁 잠을 달게 자고 나면 밤새도록 기침을 해대는 시어머니. 날이 밝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이른 아침부터 거실이며 복도, 계단까지 다 쓸고 이내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는 노인. 아들이 쉬는 날만 기다린 사람처럼 휴일이면 아들 옆에 붙어 앉아 텔레비전 시청하는 게 인생의 낙인분. 그 둘 사이에 명의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서글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는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고 삼시세끼 밥은 먹을 수 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집에서 제공받는 의식주를 포기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신중선 작가님의 I love you입니다. 신중선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쓰셨을까 싶게 독특한 소재를 찾아내 스토리를 엮는 이야기꾼입니다. 작가님의 테마는 여성과 가족입니다. 신중선 작가님은 말합니다. 가족이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에 문제가 존재하는 사람들을 상당수 목도하고 있다. 그것이 가족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고요. I love you의 명의도 그렇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바라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거짓과 폭력,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까지 풀을 털어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쩐지 억울해 결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단순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여성의 소망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신중선 작가님은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그 여자 명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you. 신중선. 이제는 더 이상 행복을 꿈꾸려 하지 않겠다. 행복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겠다. 어째서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 감히 행복을 차지하려 들다니. 특별하길 원했던 게 아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이웃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마저 넘친 바람이었다면 하는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지금이라도 후를 털어내버리면 그뿐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어쩐지 억울해서 결단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결혼이야말로 최대의 희망이자 도피처였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상상과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지. 살아오는 동안 분에 넘치게 뭔가를 바란 적 없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녀온 명의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그 대단치도 않은 바람조차 환상이었고 헛된 꿈이었음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은 지극히 짧았다. 잔인할 만큼이나. 언제부터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다.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린다. 몇 차례 파닥이던 형광등이 하얀 불빛을 뿌려준다. 반투명 전등 속에 하루살이들이 빼곡하다.
그것들은 마치 들깨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루를 온전히 살기에도 짧을 텐데 어쩌다 저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어찌할 수 없는 천성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빛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본능. 바늘이 떨어진다 해도 소리가 들릴 만큼이나 적막하다. 문득 어린 시절이 그립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나 못 살아. 이젠 정말 더는 못 참아. 악을 바락바락 써대다가도 이튿날이면 경기를 치른 권투 선수처럼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의 조반상을 들고 들어오던 엄마. 초콜릿색의 소바는 엄마 얼굴을 떠올릴 때면 동시에 나타나는 그림이다. 명희는 요즘 들어 부쩍 엄마가 그립다. 지금쯤 행복을 찾았을까? 제발 그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엄마라도 행복해야 해. 시계를 본다. 어느덧 새벽 2시, 온몸에 솜털이 일제히 고개를 쳐든다. 솜털의 아우성이 들려온다. 어서 집을 빠져나가라고 재촉하고 있다. 명희에게 새벽 2시란 그런 의미다. 마음이 서늘해지고 뼈가 저리는 시각. 스웨터를 걸치고 거실로 나간다. 현관 초입, 키 낮은 신발장 위쪽 벽면에 걸려있는 봉제 인형을 본다. 구불거리는 노란 머리칼을 양쪽으로 따내리고 스코틀랜드 병정 마냥 체크무늬 앞치마를 입고 있는 소녀 인형이다. 멜로디 칩을 누르자 인형이 말한다. I love you. 아무 걱정 없는 맑고 영롱한 소리다. 다시 한 번 더 누른다. I love you. 할 줄 아는 말이라곤 단 한마디. 사랑해요 뿐인 인형이다. 또한 명희를 향해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명희가 인형을 뒤집는다. 이제는 미소 띈 얼굴 대신 노란 뒤통수가 앞을 향하고 통통한 다리가 잠시 덜렁이다 멈춘다. 새벽 2시께가 되면 명희는 이렇게 인형을 뒤집고 들어온다. 화장대 거울에 한 여자의 얼굴이 비친다. 명희가 묻는다. 넌 누구니? 남편은 말했다. 너도 버짐만 없다면 그런대로 예쁜 얼굴이야. 내가 너의 버짐을 없애주겠어. 널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잘 먹고 편히 지내면 버짐은 없어질 거야.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버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명이다. 컹컹컹. 시어머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면 가래를 뱉을 것이고 그 소리를 끝으로 얼마간 잠잠해질 것이다. 명희는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 서성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코트 차림이다. 깃털처럼 소리 없이 거실을 가로지르고 현관문을 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몇 분조차 끔찍할 지경이다. 얼른 벗어나고 싶다. 1층에 도달한 명희는 쏜살같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다. 밤새 영업하는 어떤 장소를 명희는 알고 있다. 아파트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아직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가볼 작정이다. 타원형 쇠조각에 112구라 새겨져 있는 그곳을 명희는 주점일 거라 추정하고 있다. 결혼하고 얼마 가는 명희도 한 남자의 그늘에서 지친 생을 쉴 수 있었다. 드디어 얼굴에 버짐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폭력. 명희는 남편의 무절제한 소화병적인 생활 태도를 그렇게 부른다.
그의 폭력은 결혼 후 한 달째부터 시작되었다. 1년만 참아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을 것을. 남편의 여자들, 시어머니의 며느리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한 달이란 남편에게 참을 수 없이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옛날에 한 여인이 산속에서 장작을 줍고 있었어. 여인은 상처 입은 독사를 발견했지. 독사를 불쌍히 여긴 여인은 그것을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했어. 기운을 회복한 독사는 그러나 배은망덕하게도 여인을 물고 말았지. 죽어가면서 여인이 독사에게 물었어. 널 살려줬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독사가 대답했어. 내가 독사라는 거 처음부터 알았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명희가 채팅남과 노닥거리는 걸 목격한 남편이 명희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명희는 남편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천성은 어쩔 수 없다는 뜻일 게다. 남편의 시선은 싸늘했다. 하필이면 야한 이야기가 화면에 띄워지고 있을 때였다. 콧속을 파고드는 알코올 냄새에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채팅 도중 상대방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 알아요? 하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명희는 그걸 눈으로 읽고 있었다. 흥미로웠다. 그리고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명희는 종종 채팅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채팅 상대는 남자인 게 분명해 보이지만 실은 남자든 여자든 30대든 40대든 개의치 않았다.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채팅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고 야한 이야기가 화면에 뜨면 강렬한 감정이 일기도 했다. 명희는 남편의 귀가가 늦을 때 이처럼 채팅을 하거나 밥마시를 다녔다. 남편이 꺼내든 독사 이야기는 즉 명희가 선천적으로 나쁜 피의 소유자라서 음담패설을 즐긴다는 의미다. 명희도 할 말이 없지 않았다. 되받아치고 싶었다. 그래서 너도 그런 거였니? 겨우 한 달 남편 신용하고 끝낸 거니? 주점이라 여기는 장소에는 그에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돌린다. 그래도 밤바람을 쐬니 조금은 살 것 같았다. 심야의 텅 빈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턱없이 크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언제나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찾는다. 그런데 웬일일까? 없다.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무심코 집을 나선 모양이다. 그렇다면 현관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아무런 의심 없이 손잡이를 비튼다. 안 열린다. 순간 현기증이 난다. 안에서 잠갔다는 얘기다.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는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다. 초저녁 잠을 달게 자고 나면 밤새도록 기침을 해대는 시어머니. 날이 밝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이른 아침부터 거실이며 복도, 계단까지 다 쓸고 이내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는 노인. 아들이 쉬는 날만 기다린 사람처럼 휴일이면 아들 옆에 붙어 앉아 텔레비전 시청하는 게 인생의 낙인분. 그 둘 사이에 명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양말이랑 손수건이랑 아들에 관한 거라면 직접 챙겨주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에게 명희의 남편은 가문의 장손이자 외동 아들일 뿐이다. 어쩌지? 명희는 망연자실해서 아파트 복도에서 서성인다. 그러나 이 상태로 밤을 보낼 수는 없다. 눈 꼭 감고 배를 누른다. 기다려보지만 어떠한 기척도 없다.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철문이 야속하다. 언제나처럼 자신이 여기 말고 가 있을 곳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아무리 궁리해도 없다. 이미 예전에 결론 내린 일이다. 서글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는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고 삼시세끼 밥은 먹을 수 있다. 자존감이고 뭐고 개나 줘버리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명희는 밀려오는 모멸감에 입술을 꽉 물고 복도 난간에 기댄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집에서 제공받는 의식주를 포기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명희는 비겁한 자신을 시시때때로 조롱하고 멸시한다. 11층에서 내려다보는 화단은 까마득한 느낌이다. 소나무 꼭대기에 빈 우유팩 하나가 얹혀 있다. 그것은 가로등 불빛에 하얗게 빛난다. 몸을 날리면 우유팩처럼 나뭇가지에 가뿐히 얹힐 것만 같다. 그 충동이 어찌나 강하던지 온몸이 부르르 떨려온다. 생리가 끊긴 지 2개월이 넘었으니 병원에서는 임신 3개월 차라 할 것인가, 4개월 차라 할 것인가. 그 계산법은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이 명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언제부터인가 놓여있는 경비실 옆 낡은 의자에 앉아본다. 내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는지 기우뚱댄다. 경비실 안쪽을 넘겨다 보니 경비원은 자리에 없다. 그가 부재 중인 것이 어쩐지 고맙다.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물체가 보인다. 물체는 가까이 오고 있다. 물체는 남자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다. 발자국을 어지럽게 찍으며 비틀비틀 걸어온다. 사랑하는 어부인께서 이 미천한 몸을 위해 마중까지 나오시고 영광이로소이다. 남편이 중세의 서양 기사 흉내를 내며 팔을 사선으로 빗긴다. 아버지의 소주 냄새가 코를 어지럽힌다. 머리칼이 헝클어진 엄마가 아버지의 우악스런 손을 피해 보라색 슬리퍼에 맨발을 꿰다. 명희는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어린 동생들을 끌어안는다. 엄마, 빨리 도망가. 터져버릴 것 같은 울음을 누르느라 입술에 핏물이 밴다. 동생들이 명희의 품을 파고든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아버지가 때릴 거야. 얘들아, 울지 마라. 엄마가 멀어진다. 점점 더 멀어진다. 바람결에 실려 엄마의 소리가 들려온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벌떡 일어선 명희의 어깨에 남편의 손이 닿는다. 절망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남편은 명희에게 이제 절망이다. 잘 살아보고 싶었다. 큰 것을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 명희가 원한 것은 소소한 행복이었다. 아들, 딸 딱 둘만 낳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상한 가운데 놓고 숟가락 부딪히면서 단란하고 정답게 살고 싶었다. 남편과 함께 11층 1129호에 도착한다. 띵동띵동. 남편은 언제나 벨을 연거푸 2번 누른다. 인기척이 복도로 새나온다. 접니다. 어머니 아들. 명희에게는 어목하던 현관문이 쉽게도 열린다. 남편이 노인의 품 안으로 무너지듯 쓰러지듯 안긴다. 명희는 못 볼 걸 본 것처럼 외면한다. 우리도 번호키를 달든지 해야지 원. 시어머니가 명희를 힐끗 본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는 듯
끄는 듯 데리고 들어간다. 단단한 모자의 성지에 기가 질린 명희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린다. 방에 들어가니 남편은 양복 차림 그대로 쓰러져 누워있다. 이제 정수기 물 받는 소리가 날 것이고 전기포트 끓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하얀 사기 대접을 쟁반에 받쳐들고 노크 따위 생략한 시어머니가 들어올 것이다. 예, 일어나라어요. 꿀물이다. 항상 그렇다. 남편은 착한 아기처럼 잠결에 달디단 꿀물을 받아 마실 것이다. 어김없이 남편의 손끝이 명희를 향한다. 소름이 돋아난다. 머릿속으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1129 번호판이 달려있는 장소. 명희가 내심 주점이라 상정하고 있는 그곳에 도착한다. 주점 내부는 상상한 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카운터바에 남자 손님이 하나 앉아 있다. 그 남자는 어쩌면 채팅남일 수도 있다. 명희도 카운터바에 앉는다. 명희가 묻는다.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남편이 명희의 몸에서 내려온다. 그는 이제 등을 돌리고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명희가 발소리를 최대한 죽여서 방을 나간다. 밭은 기침 소리가 뒷덜미에 들러붙는다. 시어머니는 깨어있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다. 욕실 문을 잠가 소리를 내쫓는다. 수도꼭지를 비튼다. 샤워 소리에 밤이 흔들린다. 분홍빛 스펀지 가득 비누를 묻히고 몸을 닦아낸다. 살이 벌개지도록 문지른다. 서글픔. 몸을 팔아 살아가는 창부의 심정이 이럴까. 꿈이다. 이건 분명 꿈이야. 꿈을 꾸면서도 명희는 그것이 꿈이라는 걸 인지한다. 쭉 뻗은 아스팔트 위를 모터사이클이 질주한다. 명희는 채팅남일지도 모를 남자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고 그의 등에 얼굴을 붙이고 있다. 등이 따스하다. 그래서 생각한다. 혹시 나는 이에게서 사랑받고 있는 걸까? 결코 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푸른빛의 도로다. 마치 왕가 위에 타락천사에 나오는 장면 같다. 4살 때 유효기간이 지난 파인애플 통조림을 먹은 뒤 벙어리가 되었다는 금성무는 이가은을 뒷자리에 태우고 푸른 길을 질주했다. 휘날리는 머리칼과 몽환적인 이미지가 영화와 꼭 같다. 채팅남일지도 모르는 남자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명희는 눈을 감는다. 여보세요, 당신. 나를 혹시 사랑하나요?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웬일일까 생각하며 방을 나간다. 뒤통수를 보이고 있는 인형을 바로 놓는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앞치마 입고 계란 프라이를 만든다. 남편의 아침 식사는 노른자 위를 터뜨리면 안 되는 계란 프라이와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 2조각과 버터 2조각, 1분 정도 데운 우유 한 잔이다. 뭐하니? 걔는 벌써 나갔다. 제 남편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니?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음성에 명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 남편이 왜 오늘따라 일찍 출근해야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을 테니까. 명희가 모르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명희는 식탁에 차려진 것들을 걸어모아 방으로 들어간다.
계란 프라이가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온다. 허겁지겁 뛰어나가 변기의 얼굴을 처박는다. 외굣되는 명희를 어느 틈엔가 시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다.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놀라서 고개를 쳐드는 명희의 얼굴이 눈물 콧물로 뒤범벅돼 있다. 명희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시어머니의 미간이 깊게 패여 있다. 병원에 가봐라. 돈 없냐? 주랴. 마취주사. 자, 하나, 둘, 셋, 100까지 소리내 세어보세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요. 곧 이어 찾아오는 혼미함. 금속기구 부딪히는 소리. 끔찍한 일이다. 갑자기 헤집고 들어오는 남편의 완력을 이길 방도가 없다. 양팔이 눌리고 양다리도 꿈쩍할 수 없다. 귓바퀴를 적시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강간을 당하고 나면 임신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임신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이지만 간혹 메스꺼운 현상이 심할 때는 며칠 끊기도 하는데 이럴 때 위험해진다.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아비들 자격 없는 사람이 자식을 갖는다는 건 죄악이다. 만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명의를 범했다. 술로 곤죽이 되어서는 일체의 예의도 없이 다짜고짜 그랬다. 거구라고 해도 좋을 만한 체격이라 취중이어도 명의로서는 역부족이다. 옆방의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는 점도 있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명의가 회복실로 향한다.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맹렬히 불타오른다. 개새끼. 명의가 나지막이 내뱉는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링거병이 흔들린다. 병원 인근 커피숍은 손님이 하나도 없다. 패배자라는 의미의 스웨덴 밴드 켄트의 사운드가 울적하다. 맨 구석자리에 가 앉는다. 요아킴의 보컬에 명희는 끝없이 침잠에 들어간다. 잠시 후 제니스 이언의 사랑의 자장가가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흘러내린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오래도록 마신 후 손거울이 달린 파운데이션 콤팩트를 꺼낸다. 얼굴을 비춰본다. 눈 주변이 거무스름하다. 퍼프에 듬뿍 분을 묻혀 얼굴을 두드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아무리 분을 발라도 볼썽사납다. 아이라인을 검게 그려놓고 푸른색으로 눈두덩을 칠한다. 립스틱도 진하게 발라본다. 작은 거울 속에 보이는 명희의 얼굴은 가부키 배우 같다.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갔다 왔니? 시어머니 눈길이 명희의 복부 근처에 머문다. 수치스럽다. 뭐라던. 명희가 고개를 젓자 눈치 빠른 시어머니의 눈이 대번에 가늘어진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눈은 못 속이는데.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말하고 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도사리고 있다. 귀갓길에 사온 보드카를 이불 틈 사이에 끼워 넣는다. 어지러운 혼돈이 잔뜩 머릿속에 구겨져 있다. 아, 이 적막함. 명희는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똑바로 드러눕는다. 남편이 그랬다. 너더러 돈 벌어오라고 등을 떠미니 밥을 굶기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응? 명희는 후원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남편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명희에게 남편은 빛이었고 희망이었다. 결혼 전 남편은 명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던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었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도 데려가 주었다. 손을 처음 잡던 날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었다. 남편은 청혼도 멋지게 했었다. 불행했던 너의 과거를 모두 잊도록 해줄게. 내가 원하는 일만 할 거야. 우리 결혼하자. 사랑해. 복잡한 여자 관계와 무절제한 사생활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몰랐니? 걔가 아무 말도 안 해? 널 속였구나. 서류에 버젓이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도 안 했구나. 이미 결혼 전력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덥석 아내 자리에 앉은 여자를 시어머니는 얕잡아 봤다. 명희는 처음에는 자신을 속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구제해줬고 사랑을 준 사람이니까. 또한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다가 알게 되었다. 그가 습관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걸. 시어머니는 거실을 쓸고 있는 것 같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각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온다. 아유, 청소하시네요. 진공청소기를 쓰면 편하실 텐데. 누군지 알만한 목소리의 호들갑에 까무룩 잠들었던 명희의 의식이 깨어난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모양이다. 새댁은 어디 갔어요? 방에 있어요. 체했나 봅니다. 저런, 그 여자를 알고 있다. 언젠가 수박 몇 조각을 빌미삼아 현관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무척 정정하신가 봐요? 라고 말하면서 명희가 대답했다. 그러신 편이에요. 장도 손수 보시던데. 그만 기분이 나빠졌다. 염탐의 의도가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나 봐요. 여자의 눈초리는 재빠르게 시어머니 방을 향했고 목소리가 은근해지기 시작했다. 새댁이 살림을 차고 있어야 해. 그래야 집안이. 누가 하면 어때요? 명희는 여자의 말을 도중에서 끊었다. 여자는 명희의 태도에 호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말을 잘랐을 뿐 아니라 들어오란 소리도 하지 않았으니까. 장롱을 열어 술병을 꺼낸다. 내가 독사인 거 처음부터 알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화살촉이 되어 명희를 찌른다. 남편이 제 아내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해준 독사 이야기는 도저히 잊으려야 잊히지 않는다. 술병을 든 채 머뭇대다 차마 마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불 틈새로 집어넣는다. 차라리 잠이나 자자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날개를 단 듯 허공을 헤맨다. 간호사의 흉내를 내본다. 자, 100까지 세요. 하나, 둘, 셋, 20, 50. 또다시 주점 앞에서 서성인다. 들어간다. 앉아도 됩니까? 채팅남이라 짐작되는 사람이 다가와 묻는다. 여보세요. 혹시 나는 당신을 사랑하나요? 명희가 그에게 묻는다. 60, 70, 71, 72 감았던 눈을 뜬다. 벌떡 일어선다. 술병을 꺼내 마개를 돌렸단다.
보득하는 금세 목구멍을 후끈하게 데운다. 아버지에게 질린 명희는 맥주조차 한 잔 넘게 마셔본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마셔야 했다. 대체 어떤 것이기에 아버지와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지. 마시다 보면 명희도 술이라는 걸 사랑하게 될지.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자꾸만 꺾이려는 무릎으로 힘겹게 일어서서는 방문을 열고 나가 인형을 뒤집는다. 실없이 웃음이 새어나온다. 크크 소리내며 방으로 들어간다. 빈 술병을 이불 사이에 도로 쑤셔 받고 눕는다. 천장이 빙글빙글 돈다.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온다. 몸뚱이가 내던져지는 느낌이다. 켜켜이 쌓여있던 서러움이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도 같고, 어쩌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슬픔의 조각들이 몸속을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하다. 비참함, 외로움.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찌 살아가야 하나? 방문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까만 눈동자가 이쪽을 탐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몸이 마구 맴돌고 있어 어지럽다. 얘, 어디 아프니? 웬 소리는 그렇게 지르고 난리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아버지는 왜 술만 마시면 엄마에게 해코지했을까? 명희도 아버지처럼 행동하게 될까? 그럴지도 모른다. 천성이란 것이 대물림되는 것이라면 희미한 의식을 뚫고 현관벨 소리가 들린다. 띵동띵동. 명희는 안간힘을 다해 눈을 치켜 떠본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어지럽다. 구역질이 나려고 한다. 이 사람은요? 이틀째 통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애가 어째 저 모양이냐? 저 아직 저녁 전입니다. 밥 주세요. 너는 대관절 어디서 자고 다니는 게냐? 일이 좀 있었어요. 집안꼴 잘 돼가는구나. 어제 남편은 외박했던 모양이다. 어디 아프대요? 내가 그걸 어찌 알겠냐? 남편이 방으로 들어온다. 눈은 감고 있지만 불이 켜졌다는 걸 감각으로 느낀다. 꼭 감은 눈앞에 오색의 빛이 영롱하게 펼쳐진다. 만화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남편이 명희를 발끝으로 툭 건드린다. 아, 나를, 자기 아내를 발끝으로 건드리다니. 다시 밀려드는 모멸감이란. 어디 아픈 거야? 말을 해야 알지원. 시어머니가 소리친다. 얘, 나와서 밥 먹어라. 방문이 닫힌다. 달그락달그락 젓가락 소리를 아련히 들으며 깊은 나락으로 빠져든다. 명희는 벌레처럼 조그맣게 오므라들기 시작한다. 뒤이어 들려오는 금속기구 부딪히는 소리. 자, 배까지 세요. 발목에 부전지를 붙인 아기가 생글생글 웃으며 기어온다. 아기의 등에는 태엽이 달려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명희의 얼굴을 만진다. 오지마, 저리 가. 진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눈을 번쩍 뜨니 네 개의 눈동자가 내려다보고 있다. 한 사람의 손에는 숟가락이, 다른 한 사람은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다. 명희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거라. 시어머니의 음성이 어슴풀에 들리고 남편은 말이 없다. 정말 미쳐가는지도 모른다고 명희는 생각한다. 졸음이 쏟아져 내린다. 꿈을 꿨는데 꼭 태몽 같더라.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아, 태몽도 모르니? 귀를 막는다. 명희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든다. 아기가 오동통한 손으로 명희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녀는 진저리치며 눈을 치켜뜬다. 싫어. 소리치는 명희를 남편이 내려다보고 있다. 내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명희는 소리 없이 애원한다. 제발 따뜻하게 대해줘. 나를 사랑해줘. 아주 작은 사랑이어도 좋아.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약이라도 사오지. 시계를 흘낏 보는 남편의 눈에 짜증이 잔뜩 고인다. 이 시간에 나가야 하다니 이거 귀찮군 하는 표정이다. 명희는 눈을 감아버린다. 딸깍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담배 냄새가 콧 속을 파고든다. 남편의 입술에서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것이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좋아한 적이 있다. 너 혹시 남편이 머뭇거린다. 임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희는 눈을 번쩍 뜨고 머리를 세차게 흔든다. 열 있나? 어디 봐. 남편의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명희가 고개를 비낀다. 나갔다 들어온 남편의 손에 까만 환약과 물잔이 들려져 있다. 동그란 환약은 그의 손에서 명희의 손으로 넘어온다. 그는 자기 아내가 소화불량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튿날 아침 명희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눅눅해지고 짜부라진 약을 본다. 손을 씻고 세수하고 식빵을 굽고 계란 프라이 만들고 우유를 따른다. 남편은 낯선 동물 보듯 명희를 흘깃댄다.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다가오고 있다. 손에는 양말과 손수건이 들려져 있다. 이젠 현관으로 나가 아들의 구두를 가지런히 놓을 것이다. 세 사람 모두 어제의 일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차분한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있다.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명희 자신이 두 모자에게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다. 남편이 나간 후 목욕탕으로 향한다. 뜨끈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싶었다. 어디서 왔는지 도시엔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황구가 어슬렁어슬렁 쫓아온다. 엄마는 어느 날 명희와 두 동생을 목욕탕에 데려갔다. 갈 때마다 벌개질 정도로 등을 밀어주던 억세던 손길이 그날따라 건성이었다. 엄마는 명희 자매들을 씻기면서 자꾸만 눈을 훔쳤다. 목욕이 끝난 후에는 생전 사주지 않던 바나나 우유를 손에 쥐어줬다. 그때 눈치챘다. 엄마가 곧 떠날 것이란 걸. 목욕탕 문은 잠겨 있었다. 사실 목욕탕은 폐업한 지 오래되었다. 그 사실을 명희도 알고 있다. 내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네. 명희가 힘없이 웃는다. 그녀는 내쳐 주점이라 믿고 있는 장소로 향한다. 밤에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사자머리 모양을 한 문고리에 손을 대본다. 시뻘건 녹이 손바닥에 묻어나온다. 푸른색 페인트가 각질처럼 일어난 벽면 한 부분에는
스프레이로 그렸음직한 낙서 그림이 있다. 주점 또한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흔적이란 없어 보인다. 과연 이곳이 영업을 하긴 하는 곳일까? 문고리를 당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폐가라 할 만한 곳이다. 아파트 문을 열자 인형이 팔랑대다 멈춘다. 명희가 거실에 올라서자 무슨 까닭인지 황급히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시어머니. 명희는 개의치 않는다. 누군가와 며느리 흉을 받겠지.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명희는 곧장 욕실로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붓는다. 아버지는 명희에게 토큰을 주며 술심부름 시키기도 했다. 외상술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전해라. 양심도 없어. 토큰 2개를 들려 보내다니. 가게 아저씨는 애꿎은 어린 명희에게 눈을 부라렸다. 술심부름이 싫었다. 아니, 돈 없이 가야 하는 심부름이 싫었다. 술을 구해오지 못하면 아버지는 명희에게 화풀이했다. 결국 동생들을 버려둔 채 명희도 가출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힘이 빠진 손길로 2 동생의 등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사이다를 사 먹였다. 그 아이들도 눈치챘을까? 언니도 엄마처럼 떠날 거란 걸. 머리핀을 뽑아 세면대 위에 놓는다. 자세히 보니 큐빅이 듬성듬성 빠져 있다. 늘 꽂던 것임에도 여태 몰랐다. 욕조에 몸을 눕힌다. 전화벨이 울린다. 수차례 혼자 울다 제풀에 끊어진다.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데 또 벨이 울린다. 전화가 좀채 끊어지지 않자 나가서 송수화기를 들어보지만 상대편에선 말이 없다. 누구냐? 시어머니의 얼굴에 신락 같은 불안이 얹혀 있음을 명희는 놓치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 소음이 왕왕된다. 새하얀 프리지어 꽃다발이 신부의 손아래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은 아버지와 행복해 보이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 함께 걸어간다. 화면이 흔들린다. 결혼 행진곡에 발을 맞추느라 아버지가 애쓰고 있다. 엄마의 행방은 기어이 모른 채 신부는 붉은 카펫 위를 천천히 걷는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결혼 행진곡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온다. 어디서 자꾸 전화질이야. 대먹지 않은 것 같으니. 시어머니가 쾅소리 나게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주례사가 끝나자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에게 절한다. 박수 소리가 장례를 가득 채운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불행은 모두 끝난 줄 알았다. 사랑받으며 잘 살 줄 알았다.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화면에 잡히지만 엄마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는다. 아버진 그날도 끝내 추태를 부리고야 말았다. 피로연 자리에서 고주망태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가래침 뱉는 소리. 명희는 솜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그녀는 편지지를 화장대 위에 놓고 펜을 손에 쥔다. 편지를 쓸 예정이다. 대상은 엄마와 2 동생이지만 붙이지는 않을 거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어깨가 흔들리는 통에 뒤돌아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시어머니가 서 있다. 안 들리니? 몇 번이나 불렀는데. 그제야 명희가 솜을 빼낸다.
소만이냐? 얘가 이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멀뚱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는 명희를 시어머니가 나무라지만 왠지 언성이 높지 않다. 왜 그러고 보니? 난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냐? 아까부터 수상하다.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시어머니는 서성이다 그대로 나가버린다. 명희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해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다. 나가고 싶다. 밤의 정막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거실로 나갔다가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밀려 도로 들어온다. 누워본다. 자야 해. 자, 배까지 세요. 하나, 둘, 셋, 20. 벌떡 일어선다. 밤이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채 바장이다. 다시 주저앉는다. 앉았다 서다를 몇 차례 반복하다 기어이 코트를 걸친다.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확인한다. 주차장을 지나고 슈퍼마켓도 지난다. 주점이라 여기고 있는 그곳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거기 그대로 있다. 사자머리 장식에 손을 대본다. 역시 굳건하게 잠겨 있다. 발걸음을 돌린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따고 들어간다.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는 걸 보니 귀가한 모양이다.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 실내로 들어선다. 그래서 어떡할 거니? 소리 하나가 명희의 발을 묶는다. 안방문이 열려 있고 그 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인다. 벌써 몇 번째냐, 응? 저 아이가 애교가 없어 뚱하긴 해도 심성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 성에 안 차도 잘 살아보거라. 나도 이제 지치는구나. 정신 좀 차려. 심상치 않은 모자의 대화는 이어진다. 누가 임신까지 할 줄이야 알았나요? 에이 골치 아프게 됐네. 아, 저거였구나. 시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친다. 내 한번 만나볼까? 혹시 아들 낳으면 우리가 데려다 키우든지. 조심조심 뒷걸음질 치던 명희가 순간 후딱 몸을 돌린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밤이다. 두 모자의 시선이 거실 쪽을 향한다. 아니, 제가 언제? 에고, 아가. 인형을 잇는 힘껏 잡아챈다. 못이 함께 빠져나온다. 현관문이 명희의 뒤에서 쾅 소리내며 닫힌다. 1129 숫자가 새겨진 타원형의 쇳조각이 흔들린다. 인형을 소나기에 틀어지고 죽어라 뛴다. 노인정을 지나고 주차장을 지난다. 이젠 정말 탈출이다. 동생들을 찾겠어. 놀이터를 지나고 슈퍼마켓을 지난다. 엄마를 찾겠어. 아파트 들머리에 선다. 주점은 아까의 그 주점이 아니다. 강렬한 불빛을 내뿜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사자머리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긴다. 아, 열린다. 이제는 문이 열린다. 두 눈 가득 들어오는 불빛이 눈부시다. 명희는 빛, 그 안으로 돌진한다. 만화경을 돌리면서 보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빛을 온몸으로 떠안으며 주점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명희의 몸뚱어리는 공중으로 부웅 떠오른다.
굉음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트럭은 명이를 치고 멀어진다. 솜이 터져나온 인형은 허리가 두동강이 났다. 멜로디칩이 고장난 인형이 쉬지 않고 고백한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